산의 언덕에 신동여. 그리운 그의 얼굴 찾을 수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산의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어도 맑은 그 숨결 들의 숲속에 살아갈지어이.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이나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다무지네. 바람 피었거든 인정 다무지네.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울고 간 그의 영혼 들의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종로 5가 신동여. 이슬비 오는 날 종로 5가 서시오판 옆에서 낯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밤 11시 반 통금에 쫓기는 군상 속에서 죄 없이 크고 맑기만 한 그 소년의 눈동자와 내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다. 국민학교를 갓 나왔을까. 새로 사시는 운동한 버섯 품고 그 소년의 등어리선 먼 길 떠나온 고구마가 흙 묻은 얼굴들을 맞부비며 저희끼리 비에 젖고 있었다. 충청북도 보은 속리산 아니면 전라남도 해남 땅 어촌 말씨였을까. 나는 가로수 하나를 걷다 되돌아섰다. 그러나 노동자의 홍수 속에 묻혀 그 소녀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 눈녹이 바람이 부는 질척질척한 겨울날 종묘 담을 끼고 돌다가 나는 보았어. 그의 누나였을까. 부은 한쪽 눈의 장녀가 양지 쪽 기대 앉아 속내의 바람으로 때 묻은 긴 편지를 읽고 있었지. 그리고 언젠가 보았어. 세종로 고층 건물 공사장 자갈지게 등짐하던 노동자 하나이 허리를 다쳐 쓰러져 있었지. 그 소년의 아버지였을까. 밤도이 하늘 높이서 태양이 쏟아지고 싸늘한 땀방울 뿜어낸 이마엔 세 줄기 강물. 대륙의 섬나라의 그리고 또 오늘 저 새로운 은행국의 물결이 뒹굴고 있었다. 남은 것은 없었다. 나날이 허물어져가는 그나마 토방 한 칸. 봄이면 쑥, 여름이면 나무뿌리, 가을이면 타작마당을 휩쓰는 빈 바람. 변한 것은 없었다. 2조 500년은 끝나지 않았다. 옛날 같으면 북간도라도 갔지. 기껏해야 버스길 300리 서울로 왔지. 고층 건물 주차장 침대 속 누워 비료 광고만 뿌리는 그 머리마을. 그 무슨 넉살 꾸미기 위해 짓는지도 모를 빌딩 공사장. 도시락 차고 왔지.
이슬비 오는 날 낯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열었다. 그 소년의 죄 없이 크고 맑기만 한 눈동자엔 밤이 내리고 노동으로 지친 나의 가슴에선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지은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신동엽 문학에 나타난 시민 종교로서의 동화학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짧게 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면서 하다 보니 조금 빠르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이 팽배하던 위기의 시대에 나타난 20세기 민족주의는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어떤 절실한 문제와 연관이 깊다고 하겠습니다. 동학에서 출발해서 민족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천도교가 정식 종교로 선포되었던 것이 20세기 초였습니다. 민족이라는 말이 대한매일신보에 등장한 게 1906년경이었는데 1908년 초부터 적극적으로 사용이 됐고 그리고 한반도 주민 집단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면서 선호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민족이라는 말은 주로 일정한 그룹을 이루는 사람들의 공동체, 백성의 무리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오늘날 민족과 비슷한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종류였습니다. 일본에서의 민족은 1881년에 히라타 노스케에 의해서 네이션을 번역한 용어로 등장을 해서 1888년에 나온 잡지 일본인과 다음에 발간된 신문 일본에 의해서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민족이라는 용어가 그리 많이 사용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찬승은 일본이 민족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홋카이도와 오키나와를 병합해서 이미 다민족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일본한테 민족을 강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민족과 관련된 용어 중에 민중은 어떨까요? 민중은 한국에서 이제 5.18 광주 민중항쟁 이후에 1980년대 중반부터 널리 퍼지고 일반적으로 사용이 됐는데 이것도 현대 중국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이긴 하지만 일본의 표준사전 광사원에도 민중이라는 항목이 없고요. 최정원에 따르면 이 말이 19세기 말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중국을 거쳐서 식민조선에 들어왔는데 동양의 전통 문화에서 나온 말이거나 서양의 정치 언어를 번역한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서민운동 이후에 이제 1920년대부터 간혹 사용이 되었는데 최정훈은 민족이나 민중 모두가 사용 초기에 아나키즘적인 이념을 담은 용어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족은 1988년 나카이 초민의 국회론에 최초로 나타났는데 자유민권운동에서 자주 쓰이던 평민하고 비슷한 의미였지만 모호한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1901년에 그 제자 고토쿠 슈이지가 미국을 방문해서 백만 민중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역시 처음 쓰였을 때 아나키스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민족과 국민의 구별을 보면 동일한 혈통을 가지고 동일한 토지에 거주하며 동일한 역사를 가지며 동일한 종교를 섬기며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면 이것을 동일한 민족이라 칭하는 바 그런데 국민을 이렇게 해석하면 불가하다. 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일본에서 좀 더 자주 사용하던 국민이라는 용어랑 구별해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후에 언급이 또 흥미로운데 오호라 고대에는 국민작이 없는 민족이라도 가히 땅 한쪽에 의거해서 토지를 넓히고 자손을 기르며 수초를 없애서 생활을 했거니와 금일에 이르러서는 국민 자격이 없는 민족이면 대지 위에 발을 디디고 살 조그만 땅도 없을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 토지, 역사, 종교, 언어의 동일성에 더해서 국민의 자격에 정신과 이해, 행동이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있었죠. 국민은 이렇게 정신과 이해와 행동의 획일화를 좀 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유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는 민족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이 이제 민족이나 민중이 그렇게 선호되지 않았던 것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민족이나 혹시 민중이라는 용어가 좀 더 채택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단일 민족이었고 또 동족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했던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하고 좀 다르게 국권 상실의 상황에서도 사실 민족은 존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가운데 혈통이나 토지, 역사, 종교, 언어의 동일성이 강조됐습니다. 그래서 민족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을 때 우리 민족에 대한 규정은 아민족은 원래 당군과 기자의 후예라 라든지 우리 대한 3천년 강사는 모두 백두의 지맥이요 2천만 민족은 모두 당군의 자속이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군으로부터 내려온 민족 정기를 이어가는 공동체로서의 연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학은
이 공동체를 묶어주는 동일성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당군의 자손이라는 혈통, 삼천리 강상은 백두의 지맥이라는 토지, 원시 종교에서부터 이어오는 오랜 연속성을 가진 역사, 그리고 보편적으로 추구했던 토속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종교까지, 그리고 우리의 언어와 정서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동일성을 확인하게 해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나 동학을 기반으로 한 많은 개벽 종교들이 이 시대에 빠르게 전파됐고 민간에 스며들었던 건 자연스러운 일 같습니다. 사회적 유대나 결속이나 정체성의 확인 같은 것은 당시에 굉장히 절실한 문제였고, 종교는 시민 종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족이라는 말을 볼 때 민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인종이나 종족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민이 드러나는 용어이기 때문에 채택되었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민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 한 명의 그러니까 개별 구성원을 강조하고 또 그들의 연대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게 명칭에서 좀 드러나는 면이 있고요. 또 민족이나 민중은 일본 국가의 국민이나 신민을 벗어날 수 있는 용어였고, 자생적인 민의 역량과 잠재성을 보존하는 용어였습니다. 신채호도 인민과 민중을 대비시키면서 이 민중의 자생적인 어떤 힘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중가고라는 말을 쓰는데요. 지금 제가 발표해서 다루려고 하는 신동엽 씨가 동학을 담아내는 이유도 자생적인 이런 민중적인 영능에 기대를 걸고 이것이 변혁을 실현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랬던 단재의 여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금강은 이런 민중적 역량이 발휘되기를 희원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동학사상을 볼 때 동학사상은 사실 현세적이지만 또 획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통찰할 수 있게 하는 점이 있고요. 식민 초기에 조선인들을 가장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게 한 것은 사실 정신적인 식민인 점이 더 컸을 텐데요. 이때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무언가가 절실할 때 사상보다는 종교가 그것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식민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기독교, 천도교 신자가 되었던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족의식의 바탕을 둔 새로운 종교들이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이 출현했는데 대부분 동학의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천도교는 1906년에 정식으로 종교 선포를 했고요. 당시에 또 불교는 사찰령 이후에 총독부에서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충분한 역할을 할 수가 없었고, 또 신도를 일본이 공인했지만 조선인에게 당연히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송호근은 당시에 천도교가 종교 공론장의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고 사실은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저는 동학을 시민종교로서 규정한 면이 있습니다. 당시에 종교 공론장은 포교 규칙의 감시가 닿지 않는 곳에서 번성을 했고 절망이 깊을수록 더 널리 번창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억압적 식민 상황에서도 마음의 통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또 생활세계의 변혁을 촉구하는 천도교의 교리가 시민사회의 핵심 요소인 시민도덕, 시민윤리의 생성을 동반한다는 사실에 이제 송호근 선생님도 주목을 하셨는데, 여기 이것으로 인해서 자율적 연대감에 대한 욕구가 추동이 됐고 시민도덕과 시민윤리 내부의 자유와 평등 개념이 자라났습니다. 저는 신동엽 씨에 나타난 동학을 영성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또 연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내천 사상이 기반을 둔 평등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도 너무 단편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천도교가 활동한 식민 초기에 일본은 공인 종교든 유사 종교든 교정 분리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종교는 영성의 세계 안에만 있어야 하고 교육이나 사회활동이나 생활 세계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동학이 당시에 현실에 대응하려고 했던 이 실천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교를 공공의 어떤 토론으로 확장을 시켜서 공적인 것으로 만드는 부분, 이것을 이제 시민종교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갈등과 분열 국면에서 국가 공동체와 시민사회를 통합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제가 됩니다. 자, 이런 시민종교로서의 동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 신동엽 씨에 나타난 부분을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일단 동학 농민혁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는 학술적 용어로서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일단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동학 농민운동으로 칭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용어와 상관없이 동학사상과 동학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이 농민운동은 사회 부조리를 타파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운동이었고,
그리고 시민 종교의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공론장을 형성했고 이후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3.1운동이 만드는 저항운동의 기반이 됐죠. 그것이 이제 어떤 또 동학농민운동의 의미라고 또 혁명적인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좀 더 현실과 좀 밀착되게 되고 현실 세계의 개혁 주체가 될 것이 좀 더 부각이 됩니다. 개혁 주체는 물론 공적인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언제나 공덕과 공익을 이야기하는데요. 천도교는 공화적 인간을 기반을 둔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공화는 식민지 시기에 소위 개벽 종교가 가진 공공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기서 공개일이라든지 신인 개념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것이 평등, 조화, 협력을 의미했고 새로운 공동체적 삶의 회복이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화는 공생과 유사하게 좀 이해가 되었는데 공공성을 통해서 함께 공생하고 연대할 수 있는 세상을 영원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공개인이라는 것은 공익에 나서는 사람이고 공공심을 가져야 되고 집단 양심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 동학의 교리가 추구하는 바인데 이것은 일종의 시민 도덕과도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라는 것은 사실 모시다, 봉경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이런 시민 윤리와도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도덕 공동체는 곧 시민 공동체였고 주체성과 도덕이 시민의 덕목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천도교에 의해서 또 굉장히 전파되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하고 이 천도교의 이제 성어회는 일요일인 시일 오전에 거행을 했는데 강사가 실리학, 인계학, 교리와 인간학을 설교합니다. 인간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인간학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체적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스스로 깨달아서 실행하는 주체적 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각성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건데 공익과 공덕과 공의적 가치를 실행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사람이 곧 하늘과 일치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일단 좀 넘어가 보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1960년대 현실하고도 겹쳐지면서 1960년대, 70년대에는 이런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동학을 소재로 한 다수의 소설들도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홍진 선생님께서도 그 연구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다른 시인에게서도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신동엽은 근데 그런 1960년대의 어떤 현실을 동학으로 나타내려고 했던 소설들과도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역사적 영웅이나 사회의 상층부를 중심으로 이제 얘기하고 뭐 교주나 지도자 등에 초점을 맞추었던 다른 문학 작품들에 비해서 신동엽의 시는 기층민중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점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신동엽이 1960년대 현실을 구한말이나 개화기랑 비슷하게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신동엽이 비판적으로 바라본 1960년대에도 크게 사실 다르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거죠. 방공권 반외세 운동이었던 동학 농민운동이 4.19와 한일협정이 있었던 1960년대 당시 지식인들이 갖고 있던 뭐 민주주의 의식이라든지 반외세 의식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고 또 어떤 재편된 세계 질서 아래에서 냉전 그 아래에서 신식민지적인 어떤 상태에 놓여 있던 전후 상황을 생각해 보면 또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진 그런 때라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이거 선행 연구 정리는 넘어가겠습니다. 10분이었습니다. 네? 네. 5분 남았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선행 연구하느라고 10분 주셨어요. 네. 근데 일단 신동엽 시인이 동학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렇게 반외세적인 어떤 태도와도 연관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 등단작부터 신동엽에게 계속 나타나는 부분인데 동학은 기본적으로는 동방의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수훈이 필법에서 나는 이곳 동방에서 났고 동방에서 도를 얻었다. 그러한 까닭으로 이 동방은 운이 있는 곳이다. 이와 같은 까닭으로 이 동방에서 먼저 도가 이룩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외세의 태도를 위해서는 자연히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되는데 동학은 우리나라를 중심에 놓는 종교였던 것이 맞고 동학운동이 또 반외세의 기치를 높게 들었던 운동입니다. 민족은 사실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색되곤 하는데 정체성 상실의 상태에서 사람들은 아노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아노미는 도덕이나 신념을 잃은 상태를 얘기하겠는데요. 동학은 도덕을 중시하는 종교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아노미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도덕은 사실은 그냥 시민의 동의나 합의 공간에서 생성되고 이걸 지킨다는 믿음 안에 작동하니까 사실 존재론적 기반은 허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신념의 체계가 필요한 거죠. 거기서 시민 종교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동학에서 얘기하는 도는 천도이고 밝혀서 아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도리였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천도를 수행해서 천품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평등주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보편적 평등주의를 볼 수 있고요. 신동엽의 문학작품에서도.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동학에서 가져온 것들이 현실의 부정성과 맞설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어떤 사회적 상상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실은 처음에 민족을 얘기할 때, 네, 시민 초기에 또는 동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동등한 민족라는 것에서 민족의 국혼을 지닌 주체를 발견해낼 수 있고 새로운 세상을 민족 정신을 가진 주체가 되기 위해서 내면의 식민성을 극복하는 문제가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물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떤 에스닉 내셔널리즘의 혐의에서 좀 자유롭지 않다라는 비판도 성립하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적 시점에서도 재사유할 여지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서 민족은 상실되어서 찾고 회복해야 할 절실한 문제로 추가됐고 식민지기에는 저항적 민족해방운동의 원동력이 된 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일 사실 민족론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대두되는 부분이 있는데 식민지기의 단일 민족론은 사실 일본이 내선 인체를 강조하면서 불온한 것으로 강조가 돼서 193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하지 않게 된 것을 비춰보아도 알 수 있듯이 식민지 현실에 저항하는 어떤 결집력을 가질 수 있고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단일 민족이라는 사실이 이 민족의 결속을 위해서 계속 강조가 되는데요. 뭐 김구도 그렇고 어쨌든 이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반탁 성명서 발표될 때도 한국 민족이 단일 민족이다. 오랫동안 국가를 스스로 유지했다. 뭐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단일 민족이라는 언급이 수차례 나옵니다. 분단 위기 앞에서 단일 민족이 분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 외에도 이 당시에 이제 단일 민족에 대한 얘기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 민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이런 해방 후의 인식에서도 또 크게 거리가 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같은 혈연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우리 의식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의 확장은 사실 1980년대에 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60년대는 단군으로 이어지는 어떤 민족 공동체의 이미지가 정서적 호소력을 가질 수 있던 시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음이 초조하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고요. 신동엽 그 이후에 제가 여러 가지 개벽사상과 그리고 새로 열리는 땅에 대한 거에서 개벽사상을 찾았고 또 봄의 이미지, 신동엽 씨에서 굉장히 봄의 이미지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사실은 동경대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경대전의 시문을 보면 봄 소식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 봄 소식이라든지 시문에 결에 있는 문구 이런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상천국의 세상이 돌아오는 때를 상징하는 이 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부분들 제가 이제 나중에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석에 대해서는. 그리고 하늘을 보았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봄에 대한 기대가 마음과 천심이 하나로 합쳐져서 기화를 이루고 천심을 시심으로 치환해서 또 시정신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학정신하고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신동엽은 사실 시심이 천심이다. 천심이 시심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학을 사실은 이 문학정신에 대한 것으로 사실 치환해서 또 읽어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집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신동엽은 어쨌든 시를 종교와 같은 것으로 인식을 했고 문학은 수도하는 사람의 것이다. 시에서 각고의 노력, 부도적 자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 종교, 시가 궁극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신동엽의 시 살덩이를 문학에 대한 이야기로 읽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석했고요. 네. 그것도 동학을 가지고 제가 좀 읽어보려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제 분석에 대해서는 또 자료집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사경에 나오는 시적 주체가 어떤 이 고독하게 길을 헤매면서 자신의 유한함과 무력함을 곱씹지만 그러나 시는 늘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인생의 핵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시인이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동엽이 받아들인 동학은 이 시민 종교로서의 의미를 가진 것이고 현실에 뿌리를 둔 시를 쓰면서도 문학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정성을 가지면서도 실천적이라는 점이 또 독특한 위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체의 정신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있고 신동엽 시인이 지향했던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어떤 시대에 또 의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신동엽이 사실 때가 와요 라고 얘기한 것처럼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적 시점에서 유효한 성찰의 지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이제 그 동학에서 말하면 공심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그의 생각이 또 우리에게 지금 어떤 그 시의 어떤 사회적 역할, 사회적 상상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승진입니다. 저 토론을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김지훈 선생님 발표문의 큰 내용은 이제 신동엽의 시 세계를 동학으로 볼 때 이제 동학을 시민 종교로 보면 신동엽의 시에 동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들었던 질문은 동학은 원래 이제 시민 종교였고 그 원래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가 전부 다 시민 종교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가 우리 또 동북아시아 사상에서는 종교가 곧 시민 종교였고 오히려 그런 서구 기독교 같은 종교 개념은 희박했다. 근데 이제 그 유불선 예컨대 유도라고도 하고 유학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 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원래는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와서 릴리전으로 번역이 된 건데요. 근데 도라고 하든지 학이라고 하든지 전부 개인적인 수양과 동시에 시민사회의 공공선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다 겹쳐져 있어가지고 그 동학은 그런 도의 전통 내지는 학의 전통에서 이제 조금 더 새롭게 나온 것이고 오히려 그 나중에 서구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 충격을 어떻게 대응하면서 좀 더 독특한 맥락을 가진 것인데 이러한 동학 자체를 시민 종교라고 하는 서구는 방향이 거꾸로인 거죠. 기존 종교가 초월적인 신을 믿는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시민 종교라는 개념이 계몽시대에서 들어와서 한 것인데 이런 그 방향이 거꾸로 된 것의 개념을 가지고 신동엽의 시를 보면은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그런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선생님께서 이제 동학 농민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중립적인 용어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고 그리고 그런데 제가 오히려 생각할 때는 동학 농민 혁명이 현재 역사학계에서는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용어로 쓰여 있고 그 뒤로 지금 두 번째 얘기하고 오히려 혁명이라고 하는 동학농민 혁명이 지금은 학술적인 용어로 굳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자체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동학농민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혁명도 역시 아까 릴리전 종교라는 개념처럼 서구 역사학에서 쓰는 개념인데 이것으로서 우리 동학농민 혁명을 보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하려고 했던 게 혁명이 아니라 개벽, 다시개벽입니다. 그리고 다시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정권을 바꾸자, 무슨 체제를 이렇게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바꾸자는 것이죠. 다시 개벽,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우주 전체를 바꾸자는 것이기 때문에 혁명이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뭐냐면은 그 인간의 영성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인간관이 자체가 달라지는 것. 그것이 이제 다시개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모든 존재들이 전환되는 것. 예컨대 신동엽의 시 중에 금강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장시의 주인공 이름이 신한이고 인진아입니다. 그러면은 이름이 뭐냐 도대체 이름의 뜻부터가 밝혀져야 되는데 이 이름 뜻부터가 잘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한이 신씨와 인씨지 않습니까? 신과 인간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동학은 인의 천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곧 신이고 인간의 마음속 안에 신이 있다. 인간과 신이 결합된 상태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단순한 무슨 뭐 민주주의를 하자, 독재 정권을 타도하자라는 문제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인진화할 때 진화도 참나죠. 참된 자고 한인은 서쪽은 이제 이상적인 세계를 항상 우리는 얘기할 때 서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의 합의를 금강이 얘기하고 있다. 주인공 이름부터가 이런 얘기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민종교로서의 동학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민족적 동질성을 이제 파악하는 것,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근데 신동엽이 이제 동학을 얘기하면서 내지는 중립화 통일론까지 얘기를 하는 중립화 통일론과 동학이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예컨대 껍데기는 가라에서 그 동학령 공나루의 아우성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고 그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그러니까 1960년 4월 혁명과 동학 혁명이 같이 얘기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 중립의 초래천까지 나가죠. 그러니까 이 동학 정신이 4월 혁명 정신 그리고 중립화 통일론 정신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신동엽의 어떤 통일의식, 중립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 동질성으로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동학에서 동은 물론 한국의 동을 가리키는, 동의보감할 때 동을 가리키는 건데 왜 동학이 우리 동은 동방, 한국 땅에서 났느냐? 그것은 인류 전체 모순이 한국으로 모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25만 생각해 보셔도 마찬가지죠. 6.25도 세계 냉전의 모든 모순이 다 한반도로 그냥 집약된 거지 않습니까? 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한계와 모순, 폭력성이 다 한반도로 집약됐다. 그러니까 가장 세계 전체를 놓고 보는 겁니다. 지구 전체의 문제점이 한반도에서 집약됐으니까 이 한반도에서 이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해서 여기에 관한 대안을 사유하면 그것은 곧 한국적인 사유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체적이고 자생적인 사유일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서구 열강들이 제시하지 못했던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를 넘어서는 지금까지 인류가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가장 한국적이지만 가장 지구적인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종교로서의 동학으로 볼 때 이것을 민족적 정체성 또는 동질성의 형성이라고 보면은 조금 의미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 너무 제 발표를 잘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심하게 네. 세심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답을 드리면 일단 간단하게 대답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시민종교에 주목했던 거는 물론 뭐 영성적 종교와 구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제 또 사회성의 정서라는 것에 좀 더 주목해서 일종의 자기 수양이나 일륜적인 어떤 도의 실천이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회적 선천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민종교에서의 동학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거기에 더해서 개인적인 신앙, 뭐 자기 수양,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공론장을 만든 종교였다라는 것이 저는 사실은 시민종교라는 것을 가져온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존에는 사실 이 점이 그렇게 주목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식민 초기나 구한말 또는 전후 1960년대 독재 정권 하에 상황도 모두 공론장을 억압하는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식민 초기만 봐도 뭐 신문지법, 출판법, 뭐 보안법, 뭐 사립학교령, 회사령 등등에서 정치, 경제, 사회 일반의 모든 행위와 규칙에 있어서 통과부의 감시를 받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는 사실은 공론장이라는 것이 지배 권력의 정당성이나 효율성을 구축해가는 방식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론장이라는 것은 사실 식민적 공공성만이 가능한 공적 영역이었는데 그리고 매체가 만드는 공론장은 또 쉽게 폐쇄되거나 왜곡될 수 있었고요. 거기에서 천도교가 종교 공론장을 만들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천도교가 실제로 이것을 실현시켜서 군 단위의 교구를 설치하고 또 면과 동의 교리 강습소를 만들고 전교실을 만들고 그리고 이 향촌 조직이었던 전도실이 교인들을 조직화했고 또 교리와 인간학 교육을 실시하고 뭐 식산, 농업, 과수, 축사법
가르치고 장롱반, 장몽박을 조직해서 식상운동에 나섰고 또 여성, 아동, 청소년의 일반 교육을 담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촌락과 마을에서 협업하고 상부상조를 실행하는 어떤 생활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 3.1운동에서 전국 촌락의 시위를 가능하게 했던 조직망이 되었고요. 네, 이렇게 공론장을 만들어서 이것을 실제 어떻게 보면 3.1운동이라는 어떤 혁명적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바탕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것을 시민종교라는 측면으로 좀 더 부각시키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공개인이라는 개념이 또 생겨날 수 있었던 점이 중요한 거고요. 어떤 실천적도 종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이렇게 시민 도덕이나 시민 윤리를 배양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공론장이 될 수가 있었고 또 매체도 있었습니다. 천도교회 월보와 같은 매체를 또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그 당시 없었던 공론장을 종교 공론장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시민종교라는 점을 좀 부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이것을 혁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보다도 저는 일단은 유보적인 입장으로 이 논문 안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 역사 개념으로 좀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말하기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혁명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제가 이것을 혁명으로 규정하는 것과 혁명적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저는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라고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신동엽의 동학을 개벽으로 보았다라고 생각하고요. 1920년대 개벽 문화운동 같은 것을 좀 겹쳐놓고 보아도 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천도교가 있던 3.1운동을 계승했던 1920년대 개벽 문화운동이 이제 손병희가 길러낸 개벽파 청년들이었던 뭐 이도나라든지 방정환이라든지 뭐 차상찬 같은 사람들이 주도를 했던 거고 월간지 개벽을 중심으로 전개됐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때 개벽운동이 사회개혁이나 문화발전이나 민족정신 부활 같은 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동엽의 4.19 정신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 것도 이와 연관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개벽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근본적인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개벽이라는 차원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깊이 공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일 민족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저는 선생님의 논의에 동의를 합니다. 근대 문명의 문제를 극복하거나 타의 식민을 모색하기 위해서 대안적으로 상상된 사유였고 이것이 인류 문명에 대한 성찰, 인류사 전체의 흐름에 대한 사유와 분리할 수 없다. 저는 저의 생각과 선생님의 생각이 일치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단일 민족론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추구됐던 게 뭐였고 뭘 성취하려고 했고 이 신동엽의 사유가 생겨난 데 있어서의 어떤 배경과 맥락을 보기 위해서 그 당시 해방 이후에 왜 단일 민족과 동학이 호명되었는가의 그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신동엽의 문학을 단일 민족론의 연장선상에서 보려고 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민족이 함의하는 어떤 배타성에 대한 반성적 사유라든지 뭐 민족에 대한 정의를 확장해야 된다, 탈민족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최소한 8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60년대 기준으로 신동엽이 어떤 일반적인 어떤 사고로 민족을 생각했었다라는 것을 저는 좀 생각하고 싶었던 것이고 이것을 반성적으로 현재적 시점에서 다시 얘기하는 것은 좀 이 자리에서는 사실 불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당대의 맥락에서 생각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립화 통일 방안 같은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신동엽에게는 또 그것조차도 껍데기 같은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의 또 사상이니까 저는 신동엽이 종교든 사상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본인의 문화에 있어서 이것을 대응관계로 보거나 또는 그걸 어떤 사상이나 종교를 적극적으로 구현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시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개별적인 구체적인 어떤 사상이라든지 종교의 내용을 가지고 신동엽과 얘기하는 것은 또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시에 뭐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든지 전후에 또는 하나의 세계라는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전지구적
보편성이라는 차원에서 사람들을 매력시켰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신동엽의 시는 또 이것과도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동엽 시는 반외세적 입장에서 한국 민족에 보다 좀 집중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당연히 선생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중립화 통일의 사유가 냉전 이데올로기 갈등의 문제에 맞닿아 있으니까 지구 단위의 사유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당연히 지금 여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하고요. 하지만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에 맞서기 위해서 또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집중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신동엽이 어떤 주체성과 보편성을 동시적으로 지향하는 건 맞지만 주체성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현재적 시점에서 뭐 평가하기보다는 다만 그쪽이 그 시대에는 더 절실한 문제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신동엽과 함석헌의 시 비교 연구 발표를 맡은 차성환입니다. 제가 딱 15분 타이머를 정해놓고 딱 이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신동엽과 함석헌 시를 비교하게 된 거는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건데, 우선 신동엽 씨의 그 시인정신론 산문을 보면 씨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산문과 시의 씨앗이라는 단어도 사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씨앗이 썩어서 줄기를 피고 나뭇잎을 내고 그런 비유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함석헌의 씨알 사상도 씨앗에 대한 비유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서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이 비유를 이 신동엽 씨와 함석헌 씨의 동시에 많이 보여진다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씨알 사상과 그 방금 전에 김지영 선생님이 발표했던 것처럼 신동엽의 문학에는 동학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동학 사상하고 씨알 사상을 비교하는 거는 뭐 제 깜냥에도 넘어서는 부분이고, 우선 이 전쟁터를 문학 전공에서 시에 한정해가지고 한번 비교해 본다면 또 동학 사상과 씨알 사상의 어떤 회통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 연구 주제를 잡아보게 되었습니다. 씨앗 상상력을 중심으로 일단 살펴봤고요. 신동엽은 방금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함석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01년 청구 용천 출생이고요. 신동엽은 1930년생이죠. 근데 주요하게 본 부분은 함석헌이 사상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뛰어난 빈중 사상가이기도 하지만 여기 보다시피 191편의 시를 남긴 시인이기도 합니다. 수평선 너머라는 시집이 있고요. 물론 이 신동엽과 함석헌의 사상적 기반은 다르지만 주요하게 본 게 역사와 민중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활발한 저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중을 씨알이라고 칭하고 씨앗에 대한 시적 비유를 즐겨 사용했다면, 신동엽 또한 같은 씨앗에 대한 비유를 자주 사용했고 씨알이라는 단어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씨앗과 관련된 표현들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씨앗의 상상력이 이 동학 사상이나 씨앗 사상에도 그냥 중요한 원천이 됐다는 것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2장에서는 정경인과 씨알에 대한 개념입니다. 정경인은 신동엽 문학에서도 그냥 중요한 개념인데요. 신동엽은 타락한 문명의 시대를 차수성의 세계로 보고 그 전의 세계,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존하고 화합했던 원수성의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원수성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귀주성의 세계인데요. 자, 그 귀주성의 세계로 인도할 자가 바로 정경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정경인은 말 뜻풀이를 그대로 하면 온전히 밭을 가는 사람인데, 그 정경인의 개념이 그 함석헌의 시에 나오는 씨알의 개념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을 지금 보려고 합니다. 실제 표현에 있어서
시인 정신론에 정경인이 차수성의 세계 속의 문명수 위에서 귀주성 세계의 대지에 쏟아져 돌아가야 할 씨앗, 곧 귀주성 세계 속의 씨알이 되어 썩어질 때 그 썩는 자리에서 유구하고 찬란한 내일의 꽃이 피어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류수라는 나무, 함석군도 마찬가지로 씨알이라는 비유를 쓸 때 나무, 거대한 나무에 대한 비유를 쓰기도 하는데, 곧 이 함석권의 이 씨알이 신동엽 씨의 신동엽 문학의 정경인과 유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층 씨알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함석권은 기층 씨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 씨알이 조금 더 그 정경인과 조금 비교를 해본다면, 씨알은 필요 이상의 지나친 소유도 권력도 지위도 없는 맨사람을 뜻합니다. 맨사람이란 표현, 씨알, 바탈, 본성이라고 이 스승의 유영모는 바탈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거를 이제 함석권이 이렇게 전유한 표현입니다. 바탈을 맨사람, 씨알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 신동엽식으로 말한다면 껍데기를 벗겨내야지만 제도나 이런 권력, 지위 이런 것들로 껍데기로 뒤집어 쓴 게 아니라 그 껍데기를 벗어내고 알맹이가 나타나야지만 씨알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동엽 표현대로 이미 이루어진 왕궁, 성주, 문명탑 등의 쏘아붙는 습속적인 화살밭을 벗어나 우리의 어제까지의 이상, 선입견, 인습을 훌훌히 던져버린 새빨간 알목, 이게 곧 신동엽의 정경인이고 함석헌이 말한 인간 본연의 속성을 가진 씨알로 볼 수 있습니다. 신동엽 씨의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와 그리고 함석헌의 에밀레라는 시를 보면 되게 유사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유사한 대목을 보면요, 여기 보면 저 눈먼 기능자는 이런 경제적 합리성으로 중심으로 분업해가고 인간성이 말살된 시대의 이런 맹목 기능자들, 그 눈먼 기능자들은 차수성 세계에 속한 타락한 껍데기입니다. 이들을 제거해야지만 정경인, 온전한 사내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함석헌의 에밀레라는 시에도 저 모든 썩은 새끼, 묵은 어들을 다 저 영겁의 풀무에 던져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곧 세계의 새아들, 씨알을 낳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역사의 주체인 미래의 신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표현이 나온다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해봤고요. 함석헌은 기층 민중이 씨알을 이끌어 나갈 지식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 정경인은 차수성의 세계를 타파하고 비주성애로 끌고 갈 어떤 선지자로서의 시인의 이상적인 상을 보여준 건데요. 그렇다면 함석헌의 말로 하면 지식인 씨알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다, 그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지식인 씨알이라고. 그 지식인 씨알은 곧 신동엽의 정경인에 해당합니다. 이 정경인과 씨알에 대한 비교와 함께 씨앗의 정체가 이제 정경인, 씨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씨앗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3장은 씨앗의 공간. 그래서 이 신동엽 시에는 주로 진공, 동굴이라는 저는 이게 중립의 상상력으로 또 전개된다라고 여기서 밝히고 있고요. 또 함석헌은 골방이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인 사상과 씨앗 사상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씨앗의 이미지를 사유의 중심에 뒀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인 씨앗이 썩음과 발화의 과정을 통해서 전체 생명으로 확산하는 과정, 거기서 타락한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혁명의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봤습니다. 씨알은 곧 신동엽 표현대로 땅에 누워있는 씨앗의 마음이고요. 신동엽과 함석헌 씨의 이 씨앗이 진공과 골방으로 표현됩니다. 1953년도 한국전쟁 이후에 신동엽이
예외 또는 말세라는 시를 쓰게 됩니다. 이 시는 전쟁 전후에 도덕적 가치가 규범 그리고 질서가 다 붕괴된 말세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는 표현상 진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상의 끝이란 표현은 진공과 공백과 같다. 근데 이것은 새로운 무언가가 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공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놓인 존재. 이것은 곧 씨앗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씨앗이 스스로 존재를 깨뜨려 발아하기 이전의 상태, 즉 죽음과 생명이 결정되지 않은 실존적 차원에서의 중립 상태하고 유사합니다. 이 진공의 모티프는 신동엽 문학의 중립의 상상력으로 변주돼서 나타납니다. 이 중립은 유토피아적 중립화 통일론 아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토피아적 장소, 공간 개념일 뿐만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유토피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시간적 의미를 포함한 확장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동엽도 시극의 그 입술에 파인 그늘에 보면 이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남과 여가 부상을 당한 채 전쟁터의 상황에서 중간지대에서 만나 사랑의 감정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전쟁을 피해 동굴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결국 전투기의 폭격에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남과 여가 서로 동굴, 10평짜리 완충지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의 씨를 묻어두면 이 강산의 밑거름이 될 거다, 이런 말을 하고요. 이럴 때 이 동굴이 진공에서 확장된 어떤 재생의 의미를 갖는 씨앗의 공간으로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자, 함석헌의 시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가장 유명한 시이기도 한데 함석헌의 시 중에 가장 알려진, 여기도 골방이라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 골방은 김경재라는 이 선생님이 그 마음의 지성소라고 표현을 해요. 마음속 골방.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다. 근데 동학사상에도 시천주, 아까 모신다, 천주를 모신다 그랬는데 그거랑 굉장히 유사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석헌의 시에도 이런 마음의 지성소, 골방이라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다. 씨앗의 공간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 이것은 타락한 외부, 차수성의 세계하고 단절되어 있는 밀폐된 씨앗의 공간이다 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자, 이 씨앗의 공간에 이제 씨앗이 묻히고 썩음과 발화가 아마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씨앗인 정경인과 씨알이 역사의 밭에 뿌려지고, 여기서는 금강 혹은 어떤 강의 이미지로 나옵니다. 함석헌의 시에는 이 씨앗이 썩어야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태동하게 되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는 장면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 신동엽의 장시하고, 재미있었던 거는 함석헌도 장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창작을 40년대에서 53년까지 했는데, 신동엽이 함석헌의 시를 워낙 당대 유명한 사상가이기 때문에 아마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 구도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함석헌의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와 썩어지는 큰 나무가, 이거는 김홍교 선생님이 연구하신 부분인데,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가 원수성, 차수성, 귀수성의 세계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썩어지는 큰 나무도 그런 원수성, 차수성, 귀수성의 깊은 산골에 큰 나무가 한 그루가 있고 충만한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그리고 5장에서 10장은 폭풍우에 휩쓸려서 나무가 쓰러지는, 번개를 맞고 쓰러지는 차수성의 세계, 11장, 14장은 비수성의 세계가 열릴 수 있음을 깨닫는 그런 구성, 이게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밭을 4.19 혁명의 정신을 이어서 또다시 역사밭을 갈고 뒤엎어서 씨 뿌릴 혁명의 때를 기다리는데, 이 함석헌의 표현에도 그대로 나오거든요. 역사의 들판은 씨알의 시체로 깔린 들이고, 씨알의 정신이 천만고의 비밀을 전하는 듯 수군거리며 흘러가고 있는 것, 금강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씨알의 썩음을 통해서만이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시들은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함석헌의 시를 저도 이번에 처음 읽어봤는데 같이 비교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면 시간이 금방 흘러가는데요. 마무리를 하면요, 결국
제가 민중과 씨앗의 어떤 상상력을 중심으로 이 독창적인 사상을 펼쳤다. 결국은 당대 시대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신동엽과 함석헌의 어떤 치열한 투쟁이지 않았을까. 유토피아에 대한 사유를 개진했던 것, 이런 부분이 이 정경인과 씨알로 제시가 됐고요. 정경인과 씨알은 곧 인간의 좋은 삶에 대한 꿈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그리고 이거는 정경인과 씨알의 운동성을 확인하는 일이고, 그것은 씨앗의 상상력으로, 시세계에서 씨앗의 상상력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봅니다. 씨앗의 이미지로 사유하고, 역사의 주체인 민중을 씨앗의 이미지로 사유하고, 진공, 동굴, 그리고 골방을 통해 썩음과 발화라는 비유를 동시에 작동시키고 있고요. 씨앗은 곧 유토피아 시간관의 잠재태로 드러납니다. 함석헌의 씨알 사상 또한 민족을 넘어서 인류의 가치와 행복이 실현되는 세상에 대한 꿈에서 비롯되었고요. 신동엽과 함석헌이 남긴 시와 산문은 마무리가 거의 됐습니다. 그 시와 산문은 당대의 억압적 현실과 불화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투쟁의 기록입니다. 정경인과 씨알은 지금도 엄혹한 시대를 밝히는 빛나는 성자에 위치합니다. 정경인과 씨알은 사회적 적대와 모순이 가득한 이 시대에 여전히 유효한 참조점이며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문학적, 사상적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도입부에 신자섭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대의 신동엽이 무엇인지를 많이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결국 함석헌과 같이 비교를 통해서 얻은 것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중의 해방과 혁명을 외쳤던 이들 신동엽과 함석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호명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은 시 쓰는 이지호입니다. 우선 발표는 너무 잘 들었는데 너무 시간이 짧은 관계로 너무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신동엽과 함석헌을 같이 비교 연구한 자료를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처음 시도는 아닐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처음 시도인 것 같아서 이 발표를 좀 길게 잡고 좀 다양하게 좀 얘기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 관계상 항상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으로도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신 선생님께서 이걸 좀 더 논문화 시켜가지고 나중에 책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도 또 짧게 하라고, 발표도 짧지만 토론도 짧게 하라고 해서 좀 짧게 들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발표자님도 얘기하시고 신자섭 교수님도 얘기하셨듯이 지금 현재의 신동엽이 어떻게 불려져야 되는지 그 과정이 올해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11월 달에 대전 시립연정 국악단이 국악과 시의 만남으로 해서 금강 그 빛나는 눈동자라는 공연을 했습니다. 대전에서. 그래서 여전히 신동엽의 시가 21세기에도 불려지고 향후 나아갈 방향이 다양함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는 연구자들이 신동엽이라는 시인을 다각적인 시선과 관점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또 함석헌 민중운동가도 이렇게 불러올 수 있어서 너무 좋은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발표자가 그동안 언급되지 않은 함석헌과 신동엽을 연결을 해서 역사와 민중에 대해 공통적인 관심을 두고 당대에 활발히 저자활동을 한 지식인을 비교 연구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의미가 있는 발표였습니다. 특히 발표자는 사상적 기반이 다른 신동엽과 함석헌을 통합사상과 씨알사상으로 정경인과 씨알을 통합을 논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얀 수염의 씨알사상가, 민중운동가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함석헌 선생님을 함석헌 선생님의 사상과 시를 또 신동엽과 관련지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궁금한 점과 그다음에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4가지를 써봤습니다. 네 가지를 뭐 각각 안 하시고 그냥 같이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논문 자료에 대부분 나와 있지만 좀
페이퍼상 짧게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함사권의 씨알은 민의 순수한 우리말로 우리 민족의 주체성과 함께 생명체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표현이라고 설명해 주시고 계신데 씨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석헌의 지식인을 기층 씨알이라는 말에서 착안해 지식인 씨알이라고 명명을 하고 지식인 씨알은 곧 신동엽의 정경인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라든지 이게 페이퍼에는 나와 있기는 합니다. 나와 있지만 약간의 생소함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인이라는 말 때문에 머릿속에서 자꾸 따로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식인 씨알이 정경인의 근거가 되는 거를 페이퍼에도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신동엽의 시에서 중립의 원형을 진공으로 본 것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씨앗의 구간인 진공이 중립의 상상력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동엽과 함석헌의 시가 기본적으로 각각 도학사상과 씨알 사상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동의하고요. 글의 서두에서 신동엽과 함석헌의 시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한 동학사상과 씨알 사상의 회통 가능성을 짧게 언급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 둘이 연결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굉장히 늦게 글을 보내드렸는데 급하게 쓰였을 텐데 좀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그 첫 번째 질문은 그 CR 원래는 유형모 그 함석헌의 스승인 유형모가 CR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 아래 하자를 가져와서 CR로 변주해서 민중에 대한 표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주체성과 생명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중요한데요. 주체성은 민중이라고 했을 때 이게 봉건적 의미가 좀 색채가 묻어있기 때문에 어떤 피지배, 지배의 어떤 구도에서의 민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씨알 순 우리말인 씨알을 사용하게 됐고요. 또 한자 문화에서 벗어나서 우리만의 주체성을 찬다는 의미에서 민족의 주체성을 찬다는 의미에서 그 씨알을 가져온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발음에 있어서도 이거 함석헌의 설명이고요. 그 시 했을 때 가장 높은 음이라면 아래 하자는 모든 모음을 합친 음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고 깊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울림 가장 작은 거지만 작은 씨알이지만 울림은 굉장히 진폭이 가장 큰 단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체적인 측면에서 가져온 부분이 있고요. 또 생명체는 씨앗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꽃씨 하나에 수억 년의 어떤 전해 내려온 DNA 같은 꽃나무의 역사가 담겨 있듯이 이런 생명을 하나 품고 있는 온전한 생명체이다. 그런 강인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이번 질문은 지식인 씨알과 정경인 이거는 4번 결국은 이 신동엽의 동학사상과 씨알사상의 회통과 또 연결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신동엽의 정경인은 제가 인용문에서는 많이 가져오지 못했는데 이 논문의 주제하고는 딱 밀접하지 않아가지고 생산과 소비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어떤 이 분가 체제 그걸 지향하고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지성을 겸비한 지성과 실천을 겸비한 종합적 인문학자의 또 성격을 많이 갖고 있어요. 당시만 해도 시인하면 곧 지식인 이꼴의 생각들을 강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정경인은 그런 의미를 갖는다면 마찬가지로 함석헌도 기층 민중 씨알을 선도해야 할 선지자처럼 선도하고 계몽해야 할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두 유사한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았고요. 뭐 제가
동학사상과 시알사상의 동양 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이 함석헌의 사상 자체만 공부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출발점은 다르죠. 동학사상 그리고 아나키즘에 기반하고 있다면 신동엽이, 함석헌은 동양사상도 있지만 뭐 케이코교, 기독교, 개신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종교를 힌두교까지 기반해서 만든 사상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당대의 모순을 넘어서려고 민중과 그리고 이 CR, 정경인, 유사한 지점이 있는데 이 새로운 주체를 가지고 새로운 세대로 나아가기 위한 꿈을 꿨다라는 지점, 그 부분에서 좀 회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중립에서 진공을 하는 거는 제가 아까 그 신동엽의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진공이 만약에 나 하나의 공간이라면 나 하나의 공간에서 그것이 확장된 게 나 하나가 몸을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씨앗의 공간처럼 작은 공간이 형성이 된다면 그거는 나와 너의 공간도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나의 공간과 너의 공간을 합치면 작은 또 진공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씨앗의 공간이 되고 또 나와 너가 가능하다면 우리도 가능하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공이 중립으로 가게 된 거는 이 신동엽 시에서도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부분, 그 입술에 파인 그늘에서 보여지는 남과 여가 동굴 속에 들어가는, 그리고 마지막 중립의 상상력으로 넘어가서 중립과 통일론처럼 중립의 초래청, 그리고 38선을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굉장히 첨예한 대립의 경계선인데 그것이 오히려 해방의 가능성이 될 수 있는 중립의 상상력으로 발전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동엽의 금강과 뚜르게네프의 루딘에 나타난 민중혁명 고찰이라는 주제를 발표하게 된 명문제입니다. 신동엽의 금강과 그 뚜르게네프의 루딘의 소설 나타난 그런 민중혁명의 영향관계는 신동엽 시인이 그 뚜르게네프를 비롯해서 러시아 작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쓴 논문입니다. 실제 여기 신동엽 문학관에 가면 신동엽 시인이 영향받았던 그 러시아 작가들, 가령 톨스토이나 고리키의 소설, 또 뚜르게네프의 산문, 또 크로포트킨의 저서 이런 것이 증명되어 있고요. 또 구중서 선생님이 엮은 그 신동엽이라는 책에 보면 윤재걸 선생님이 전주 사범 시절에 그 신동엽 시인이 영향받은 책을 소개하면서 뚜르게네프를 읽었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신동엽 시인의 영향에 있어서 뚜르게네프의 영향을 받았지만 실제 우리 번역락사를 보면 이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뚜르게네프는 톨스토이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읽히고 번역된 작가입니다. 그래서 김병철 선생의 책을 보면 그런 사항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전제를 두고 이 글을 살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신동엽 시인이 뚜르게네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은 어떠한 그런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 목적에 의해서 이러한 영향을 받았는가는 바로 두 번째, 이상세계를 지향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신동엽 시인이 추구했던 이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지주도 없고 관리, 은행주도, 특권층도 없는, 또 평등한 노동과 평등한 분배, 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백성들의 축제가 마련되는 그러한 세상인 것이죠.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세상은 그 무정부 마을, 그러니까 아나키즘을 추구하는 그런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연구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때 이제 그 신동엽 시인이 이때 무정부의 마을을 그동안 이제 신동엽 시인의 이제 주 어떤 토대 세계가 백제라고 해서 이 시대를 이 무정부의 시대를 마한 뭐 지난 백제 이러한 어떤 특정한 시대로 보는 연구들이 꽤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특정한 시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도 이렇게 무정부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다 특권 계층이 있고 지배자와 피지배 계급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때에 신동엽 시인이 추구했던 이런 무정부 마을의 시대는 특정한 시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세계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신동엽 시인의 이 무정부 마을 세계, 이상세계이자 아나키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신동엽 시인의 시인 정신론에서 추구한 원수성의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원수성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유방에 메어달린 갓난 아기와 같이 그들과 대지와의 음향적 밀착 관계 외엔 어느 무엇도 무엇의 계제도 용납될 수 없는 그야말로 인간과 자연과 또 인간과 인간이 친밀하고 조화를 이루고 밀착 관계에 있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이상사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제 신동엽 시인이 시인 정신론에서 추구한 이런 원수성의 세계, 이상세계가 루딘이 추구한 루딘이라는 작품에서 루딘이라는 그 주인공이 추구한 세계이기도 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루딘은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무정부 마을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공공사업 그러니까 K현에 있는 마을에 배가 잘 오르내릴 수 있도록 그런 개소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교육 사업에 대한 개혁 또 그 농촌 개혁 같은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 루딘이 추구한 그러한 이상세계가 곧 신동엽 시인이 추구한 이상세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딘이 추구한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가 논문에서는 3장으로 했는데, 사실 이제 다시 태고를 한다면, 4장이 이제 3장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루딘이 추구하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 루딘이 이 이상세계를 추구하지만 다 실패해요. 다 실패하는데 그 이유는 루딘이 이제 생각은 하고 말은 많이 하는데 어떤 의지라든가 실천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기존의 책들에서 해설이 그렇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실천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기득권 세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루딘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새롭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가령 K현 강에 이제 개수 작업을 하려고 했지만 그 물방앗간 주인이 동조를 하질 않아요. 또 교육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동료 교사들이 모함을 해서 또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등등. 그래서 단순히 루딘이 이제 실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기득권 세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발제문에는 지금 없는데 민족에 대한 자각, 민족에 대한 의식을 루딘이 미처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러한 이상세계를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민족에 대한 인식이 약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 루딘은 이제 실패를 했지만 끝내 이제 마지막 이 소설의 끝에서 이제 그 프랑스 그 혁명 48년 7월 이 소설에서는 48년 7월 26일 날 그 노동자들의
그 봉기 현장에 가서 장엄하게 경찰의 진압에 총에 맞아서 장엄하게 사망하게 이르는데요. 그러니까 이 실천력이 부족했던 루딘이 마지막 생을 아주 장엄하게 장식을 하는데 그거는 늘 말에 앞서고 또 행동에 어떤 불일치를 가져왔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 그것은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런 오랜 과정을 거쳐서 자신도 모르게 실천력을 또 역사인식을 향상시킨 것이죠. 그래서 끝내 이러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뚜르게네프가 이 프랑스 이 7월 28일로 소설에 적힌 것은 6월 혁명을 얘기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 앞에 2월 혁명의 연장선인데요. 이 부르주아 계급들이 그 10년 전에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공화정을 만들고 나름대로 지금의 개념으로 보면 민주주의적인 그런 면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부르주아 계급들은 이제 돈이 많아가지고 실제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소외시켰어요. 그래서 바로 이 소설에서 나오는 이 배경은 그 소외된 노동자들이 가난하고 정말로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든 이런 노동자들의 동기인데 바로 루딘이 그런 면을 인식하고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동엽이 생각하는 어떤 민중의식과 상당히 상통하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신동엽 시인의 이러한 루딘을 읽고 나서 이제 이거는 좀 너무 좀 뭐라고 할까요? 너무 다란적인지는 모르지만 금강을 쓰는데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뚜르게네프의 루딘을 읽고 나서 영향을 받고 금강을 썼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이 이제 신동엽이 추구한 이제 농민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강에서 추구했던 이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인내천이라든가 또 지금의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이런 후천 개벽 사상을 통해서 만민 평등의 이상 세계를 추구한 것이죠. 근데 그러한 추구가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그것은 혁명이라는 전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이 금강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루딘이 추구한 그러한 사상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딘이라는 소설에서의 주인공인 루딘이 그 행한 행동과 금강에서 추구한 그 신한이라는 인물, 이게 가상인물인데요. 그 행동이 매우 유사한데 가령 금강 제1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왕의 피를 보아야 된다면 책임도 지셔야 됩니다. 백성들만의 지상낙원, 손에 흙 묻혀 일하는 사람들만의 꽃밭. 이렇게 백성들의 지상낙원을 이루려면 피를 보아야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혁명 전쟁에 동참해서 자기 스스로 그런 정말로 이제 목숨까지 거는 그런 용기 있고 실천 있는 행동을 해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신동엽 시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루딘의 주제의식과 상당히 잘 연결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 그 신한이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이제 가상의 인물인데요. 그런데 이 가상의 인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신동엽 시인의
세계 인식이 반영된 것이죠. 실제 인물로 만약에 하면 전봉준 등 동학혁명 전쟁을 일으켰던 분들은 실제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그런데 신동엽 시인은 그런 패한 인물을 패한 상황으로 기록한다면 자신이 이 금강에서 추구하는 시 주제의식이 너무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인물이 아닌 신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신동엽 시인이 패한 동학농민전쟁을 나름대로 승리하는 어떤 역사 발전의 전개에 기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삽입한 새로 만든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제 이제 전봉준 동학을 이끈 전봉준이 이제 동학혁명을 일으키니까 조정에서 청나라군에게 그 원군을 요청하잖아요. 텐진 조약에서 다시 또 그걸 빌미해서 일본군이 또 상륙한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조선에 그 양국 군대가 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이게 오히려 더 큰 전쟁이 일어나는 위험 상황에 있으니까 전봉준이가 추구했던 그런 나름대로 호남 지역에서의 추구했던 농민들의 어떤 요구 정도만 들어주는 것을 만족해서 철군을 결정하거든요. 그때 이 신한이는 철군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북상해서 우리가 오히려 조선을 지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거는 실제 일이 아니라 신동엽 시인의 세계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이상세계를 추구하고자 했던 신동엽 시인의 주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이제 장엄한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개인 가치에 대한 탐구가 소홀히 되는 것이고 전체나 뭐 공동체나 역사에 의해서 함몰되는 면이 있죠. 그래서 개인 가치에 대한 탐구가 더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전체 주제로 봤을 때 이런 만민평등, 공동체 사회를 이루기 위한 신동엽 시인의 자기 주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장치로서 어떻게 보면 꼭 필요했을 것도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발표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양대학교 정세진입니다. 박수 안 계속 네, 다 치셨는데 가만히 계셔가지고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네, 오늘 맹 문제 선생님 사실은 뭐 발표 짧은 시간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가장 핵심적인 다 말씀하셨고 제가 거의 늦게 받아가지고 너무 급하게 토론문 써가지고 앞뒤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일단 뭐 시간이 오늘 없기 때문에 그 128페이지는 빼버리고 저기 128페이지는 뭐 이런 어떤 비교 고찰은 굉장히 학계에 기여하신다 이런 그런 포인트를 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제가 이제 129페이지에 이제 이 부분 좀 저 개인적으로 참 이 금강과 루진의 그 민중혁명 뭐 오늘 꼭 민중혁명이라고만 이야기 안 하셨어요. 어떤 그 개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또 공동체 이상사회 건설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할 문제는 결코 좀 쉽지 않은 주제이다. 저도 뭐 사실은 뭐 박사학위는 역사학위였지만 석사학위를 제가 뚜르게네프로 석사 나왔었거든요. 아샤라는 작품의 그 사람의 모티프, 사실 뚜르게네프 소설에는 그 사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 신한이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 인물의 어떤 탄생, 그러니까 이 루진을 보면서 신한이를 창출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 부분에서는 좀 공감하고 좀 도전도 받는 부분이다. 특히 30장 4670
사명으로 이루어지는 금강, 사실 이 금강에 대한 금강의 주제를 제가 또 말씀드린다는 것도 상당히 좀 부족한데, 제가 뭐 금강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좀 짤막하게 좀 이야기를 한다면 아나키즘 마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해 주셨고, 또 화자가 구현하는 이상세계라는 것에 또 방점이 있었고, 저도 또 이에 동의합니다. 그 무정부 마을은 새로운 세대가 꿈꾸는 혁명의 건설, 그래서 뚜르게네프 소설에 어떤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그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새로운 시대 인물의 소설 속에서 구현한 뚜르게네프의 정신과 시대를 뛰어넘어 소통하는 대목이다. 뚜르게네프는 진정 그 인물 창조에 아주 뛰어난 어떤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뚜르게네프 소설의 특성 중에서는 인물 형상 연구가 좀 굉장히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루디는 사실은 그 러시아 비평가에 의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감했던 인형인간적 형상이다. 리시네 젤라베크. 이거는 이제 예브게니 오네긴 오블로모프 형상과도 유사한데, 그 뚜르게네프가 사실 루디는 아나키스트인 바쿠닌을 모델로 썼다고 여러 번 작가 밝히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공부도 같은 방에서 1년간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 뚜르게네프하고 바쿠닌이 굉장히 좀 가까웠고, 또 바쿠닌이 아나키즘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잖아요. 그래서 뚜르게네프도 그런 사상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소설의 마지막에 이제 1848년에 프랑스 민중혁명, 1848년 2월 혁명이었지만 이 소설은 이제 7월, 그 2월 혁명이 계속 실패로 이제 계속 그 같은 과정이 이제 1847월 소설 25일에 영웅적인 이제 죽음으로 루닌이 이제 마치는 건 나오죠. 근데 이 부정적인 인물 형상이었다고 많이 보거든요. 루딘의 소설의 어떤 초반, 중반기에 그 작가들은 그렇게 보니까 이게 러시아적 인물 형상, 인간적 어떤 전통에 따르고 있는 인물이라고 봤는데 갑자기 혁명을 해서 굉장히 사실 자기 죽을 걸 알면서 등장하거든요. 총을 어떤 장엄하게 총알을 맞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혁명이라든지 어떤 긍정적 인물 형상으로 변형되었냐. 그래서 비평가들 별 좋게 생각 안 했어요. 주목을 받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고, 이건 역사적 분석에서는 좀 그렇고, 평론 역사적인 분석에서는. 그래서 루딘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혁명적 인물로 등장했지만 소설의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무정부 마을에서의 혁명 사상과는 아주 가까운 형성으로 그려지진 않았다. 근데 이제 오늘 하시면서 굉장히 어떤 이상사회 건설 이런 부분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러시아 끓이 찍어 봤지. 좀 비판적 입장을 가지다가 제가 주춤거리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비교하기 위해서는 루딘이라는 인물의 굉장히 혁명적 사회주의자로서의 측면을 더 고찰시켜야 되고, 사실 서술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야 이 민중혁명 고찰에 대한 이 주제가 조금 얽혀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루딘의 혁명 사상이 토론자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라기보다는 루딘이라는 작품 전체적인 주제와 연관된 해석은 이제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제론적 해석과 인물 해석이 동시에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러시아 양심적인 인텔리겐차의 전형으로 보고 있죠. 이 원료학자 김학수 선생님이 루딘을 해겔 철학 이야기하는 건 1840년대 러시아 어떤 초기 인물들이 다 관념론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1840년대 인물, 루딘은 1855년에 지금 소설 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860년대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아직 안 왔어요. 안 왔는데 보통 이제 소설, 6대 소설은 1860년대 이후에 썼기 때문에 60년대 이후가 흐름이 급격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뚜르게네프는 루딘이라는 작품 그 이후부터, 루딘은 아니고 그 이후부터 그 사회적 변화를 면밀히 봤는데 이 루딘이라는 인물이 창출했던 그 시대도 그렇고 상당히 모호하고 굉장히 어려운 어떤 인물의 형상을 창출한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상호 중첩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부분은 신한의 인물 형상과 소설 속 루딘의 인물 형상의 연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동일 선생님께서 루딘을 읽고 이 금강을 썼다고 그러셨다면 정말 그것은 루딘이 끼친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신한의 인물 형상이 이게 사실 루딘 인물이 이타적인 자아사랑을 그 어떤 완결체처럼 그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탈리아라는 그 여성이 나오고 이 뚜르게메 소설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여성가 다 실패한 어떤 여성과의 사랑인데 그 도스토옙스키는 아직 여성을 굉장히 이상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 말 그리는데 뚜르게네프는 굉장히 여성의 이상적인 어떤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많이 그리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 소설 속에는 한 5번 정도 만나요. 한 4번 정도. 그리고 끝이 나요. 아샤라는 작품도 그 베를린에서 독일에서 만나는데 4번, 5번 정도밖에 안 만나요. 그리고 희미하게 끝이 나버리거든요.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신한의 인물 형상과 루린의 인물 형상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더 앞으로 그 부각이 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것은 신동엽이 꿈꾸는 혁명의 이상세계를 의미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교육감에서 새로운 사업에 헌신한 인물 중학교 교원 자리 얻는 데 굉장히 오늘 그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상 세계로만 연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 건강은 동학농민운동이라는 반개혁 민중해방, 반회서 민족해방, 반봉건 민족의식의 철저한 혁명가인 신한이 근데 상당히 이상주의적인 측면도 보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다 건강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신한이와 루딘의 인물을 동일한 사상 가진 인물을 해석하는 게 마지막 답변 듣는 것을 감사합니다. 정세진 선생님께서 그 뚜르게네프 전공자라니까 이게 갑자기 제가 그냥 위축됩니다. 예. 근데 그 루딘에 대한 기존의 해석들이 루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잉여 인간으로 부정적인 그런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대전환을 이루는데 그걸 이제 기존 연구가들은 그 점을 그렇게 뭐랄까 높게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뚜르게네프가 뭐 여기 이 소설에도 사랑 얘기가 다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마지막 그 양이 얼마 안 되지만 한 사람의 어떤 사상의 그 전환이 조금씩 이 적층돼서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의도한 소설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전태일 열사가 분신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마지막 그 분신할 때 일기에 뭐라고 쓰냐면은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결단을 내린다는 게 아니라 완전에 가까운, 비로소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리겠다고 하고 분신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딘도 많은 그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불길을 늘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기득권 세력의 방해도 있고 자기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뭐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또 돈도 없어요. 뭘 하려고 해도 돈도 없고 그러니까 늘 실패하지만은 자기의 자신의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어떤 정의감, 어떤 이상세계를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의욕을 늘 가지고 있다가 이러한 어떤 행동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제 나름대로 비전문가로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루딘과 신한이를 이렇게 해봤던 것이고요. 제가 이제 정 선생님한테 궁금했던 거는 제가 이제 이 우리나라 이제 근대문학에서 러시아 문학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일본 문학 또 그 중국 문학보다도 오히려 근대문학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어떤 역사적인 자료가 아니라 공부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해방기 이후에 친탁 반탁의 이제 논란이 심해지고 또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그런 어떤 사회주의 공산국가에 대한 어떤 이 부정적인 것에 의해서 한동안 이 러시아 문학이 이 어떤 시장 수요에 의해서 이게 뭐라고 할까 감소되었다가 근래 어떻게 보면 뭐 88년 이후라고 할까 그래서 좀 된 게 아닌가 하는데 그 사이가 그런 한국전쟁이나 해방기에 그런 역사하고 그 시장 수요의 감소가 관계가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이 섬을 좀 쓰긴 썼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그
그래도 이제 60년대 중후반 아마 이제 그 4.19 이후에는 그 또 새로운 그때 이제 번역을 많이 했거든 다시 새롭게 예, 중수문화사를 중심으로 그래서 뭐 그것도 어떤 뭐 장기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50년대, 60대 초반, 근데 60대 중후반 가서는 우리 러시아 문학이 국내 많이 어떤 소개되고 그렇습니다. 그 책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이제 한양대에서는 그 100년의 매혹의 어떤 이 매혹의 세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러시아 문학의 한국의 어떤 도입 과정들이 이렇게 쭉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네, 제가 서문에 그런 얘기했으면서 자의적을 써가지고 이게 근거가 있나 없나 그래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